네, 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7년 만에 제외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가 환율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하지만 이것을 마냥 좋게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을 왜 지정하는 것인지,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강인숙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미국 재무부가 이렇게 지정하는데 우리가 7년 만에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환율 관찰 대상국이 뭡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자국의 어떤 미국하고 교역하는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20여 개의 국가,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들이 이제 교역 조건을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자국에 유리하게 이제 바꾸는 개입이 있었는지 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는 국가를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 미국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게. 미국이 네. 환율 주요 교역 상대국을 여기 자기 나라에 유리하게 뭔가 환율 정책을 하는지를 좀 감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환율을 수출을 촉진하려면은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국 화폐를 평가 절하시키려고 할 동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야지 달러로 표시한 그 나라 제품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늘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번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그런데 왜 빠진 겁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미국이 2015년에 그러니까 무역 촉진법이라고 불리우는 뭐 베네테치 카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거를 제정하면서 네. 그 기준을 상당히 좀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첫 번째가 이제 미국에 대한 흑자 규모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인가 그걸 150억 불로 정해놓고요. 150억 불 이상의 이제 흑자를 보면 한 가지 기준이 충족이 되는 걸로 보고 두 번째 조건이 이제 그 국가의 교역 파트너 국가의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그 나라의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무역 흑자를 많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를 충족하면 또 두 번째 요건이 충족되는 거로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2달 중에 8달 동안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가 있었는지 여부. 그게 이제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시키는 뭐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되기 때문에 달러를 순수하게 많이 사면 달러가 비싸지고 자기 나라 통화가 떨어지니까 저게 환율 그렇죠. 시장 개입이다 이렇게 맞죠. 보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됐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세 개를 다 충족하면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충족을 하면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 왔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한 번인가를 빼고 계속 걸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 4월 달에 나온 보고서 때부터 그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한 380억 불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기준은 충족하지만은 그 하나만 지금 충족하니까 2회 연속해서 이제 그 하나만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제외가 된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서부터 미국의 재무부가 의회에다가 이제 그 주요국 20개국의 정도에 대해서 거시 정책하고 환율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이게 적시가 되는데 거기에서 빠진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두 번째 GDP의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까지 있으면 관찰 대상국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 해당이 안 된 거다. 그러면 그렇죠. 경상수지가 우리가 줄었기 때문에 빠진 거네요. 흑자가 흑자가 줄어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교육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불황형 흑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빠진 거죠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은 예. 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런 지표가 빠졌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외환 당국이 좀 투명하게 외환시장 개입 같은 거를 밝히고 이렇게 한 거가 인정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제 환율 개입이 없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은 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정책에서 좀 투명한 이런 걸 예. 인정받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서 빠지게 되면 뭐 어떤 긍정적인 뭐 효과가 있습니까 혹시 이게?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거의 지정되는 것보다 빠지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직접적인 어떤 규제는 없어요. 말 그대로 환율 관찰 대상국이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면밀하게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해당 국가가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제 정도가 심해지면은 이제 심층 대상 국가가 되면은 예. 환율 조작국으로 만약에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재 조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관찰 대상국일 경우에는 그런 제재 조치는 없고 단지 이제 미국의 감시를 받는다라는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나는 거고 이게 좀 여기서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외 신인도 이런 부분은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투명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원달러 환율에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않고요. 사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외환시장 개입을 안 한 건 아니고 사실은 네. 그 원화를 가치를 좀 방어하려고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지난 1년 넘게 사이 동안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그동안에 뭐 한 1,400원 언저리까지도 올라가고 그래서 예. 좀 부담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적정한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개입으로 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원화값이 과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오히려 좀 영향을 좀 개입을 했다. 그래서 환율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 당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변동폭을 줄이는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가 그 절대 수준이 높고 낮고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워낙 변동성이 커지면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에 교역, 투자 이런 데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미세 조정하는 이런 외환시장 개입의 그 여지는 좀 넓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좀 생긴 거죠. 우리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이번에 빠졌는데 혹시 새로 들어가거나 또 우리처럼 빠진 국가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2016년서부터 예. 4월, 10월 이렇게 연 2회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예. 의회에다가. 근데 이제 지난 4월 달에 들어있던 국가 중에서 빠진 국가는 우리나라하고 스위스가 스위스 빠졌고 예. 추가로 들어간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난 4월에 이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국가가 나머지 국가가 이제 독일, 그리고 중국,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요 정도 국가. 그래서 총 6개 국가가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 베트남이 새로 관찰 대상국으로 들어갔다. 네. 사실 환율 하면 미중 간에 뭔가 이 환율 문제에 가장 첨예할 텐데 중국은 이제 그대로 환율 관찰 대상국에 유지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유지는 되는데 혹시 중국에 대해서 특별히 미국이 예. 환율 정책이나 동향에 대해서 적시한 게 혹시 있습니까?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사실 이제 요 무역 촉진법이 시행된 이후에 2019년도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예.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는 환율 조작국은 아니지만은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한 정보를 공개를 안 하거든요. 예. 뭐 얼마를 했는지, 얼마를 매도했는지, 매수했는지 이런 거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못마땅하고 또 환율 메커니즘 자체가 상당히 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인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좀 만들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한 67개를 쭉 열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워닝을 좀 주고 있고 예. 또 이제 뭐 재무부 장관이 예. 재난 관련 장관이 이제 중국의 재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마 조만간에 예. 그거에 대해서 구두로 또 의견을 전달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계속 유지는 하면서도 뭔가 이 견제는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견제는 중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무래도 예. 하고 있죠. 지금. 위안화를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지 예, 못하도록. 근데 최근에는 뭐 워낙에 그동안은 달러 값이 비쌌기 때문에 대체로 다른 나라 돈 값이 다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그랬죠. 거죠. 강달러가 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예. 안전자산 선호도 같은 것들이 좀 커져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동반 약세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재무부가 이런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뺀 거는 아까 근거가 무역 촉진법이라고 했습니까? 예, 무역 촉진법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3%가 안 넘고 예. 뭐 0.5%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해제가 되니까 뭐 한 가지 조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만 한 380억 불 정도, 그 기준만 충족하니까 이제 빠진 거죠 저희가. 이번 조치와 별개로 미국이 뭐 종합무역법 이 법을 토대로 환율 조작국이다 아니면 비조작국이다 이렇게 분류한다는데 그 법에 따른 환율 조작국은 어느 나라인가요? 미국의 종합무역법이 이제 198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예. 그게 상당히 이제 미국의 보호주의적인 뭐 무역 법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더 임팩트가 큰 건 이제 뭐 슈퍼 301조, 뭐 스페셜 301조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발동이 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이 마련된 거라서 그 부분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그 종합무역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는 1988년도에 일본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 적이 있었고요. 일본도 예. 우리나라도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88년도에. 이 종합무역법에 따라서 예, 예. 그리고 대만도 지정이 됐고 중국이 이제 여러 차례 지정이 됐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종합무역법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이 아주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이제 무역촉진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2015년에 발의된 그 무역촉진법을 통해서 구체화한 거죠. 그래서 뭐 별개긴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연 2회 재무부에서 의회에다가 보고서를 내는 거는 무역촉진법에 근거해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촉진법에 근거해서 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작국은 없고 관찰 대상국으로만 6개 나라가 이제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7년 만에 빠지게 됐다. 그러면 환율 이 조작 문제, 관찰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환율 동향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쭉 미국 달러와 강세를 유지했잖아요. 고금리 때문일 텐데 현재의 달러 수준 상황과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는지 달러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이제 금리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연내 한 번 더 올릴지 아니면 동결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뭐 유지를 하든지 내리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걸로 보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고금리 정책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가 지금보다는 조금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금리를 더 계속 올리지는 않기 계속 때문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보면 그렇고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전쟁도 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거가 지금 만약에 확전이 돼서 뭐 이란이 개입을 한다든가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사실은 또 이제 유가도 많이 올라가지만은 이런 것들이 또 국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금리 추이만 놓고 보면은
달러화가 지금보다는 조금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아, 금리 추이로만 보면 달러 값이 좀 약세가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기가 또 만약 고조된다면 또 어떻게 예측하기 그렇죠. 어렵다고 예. 하는 건데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어떤 이 지정학적 위기가 아직 금융시장, 달러 가치라든지 자본시장에 큰 충격은 아직 안 주고 아직까지는 이제 확전이 그렇게 예. 뭐 가자지고 여기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알 수는 없잖아요. 아직 네, 단원에서 뭐 이게 뭐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지금까지는 뭐 예상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쳤지만은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이 달러 강세에 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일본 엔화의 초약세 약세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뭐 우리 요즘 워낙 일본 엔화가 떨어지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일본 여행도 많이 예, 예. 가는데 일본의 통화 정책을 감안하면 엔화의 이런 초약세 현상은 좀 유지될까요? 통화 정책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사정이 우리하고 좀 다르고요. 예. 그리고 걔네는 이제 저금리 기조를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고, 네. 그리고 외환 보유고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약간 버틸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 기조가 뭐 더 막 심각해지진 않겠지만 지금도 이미 충분히 약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정도 기조를 유지하면서 뭐 수출이나 이런 데 좀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치기를 좀 기대하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으로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예. 엔화가 싸니까 엔화가 뭐 싸니까. 중국도 많이 가고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이 가서 예. 관광 수지가 상당히 이제 예. 큰 폭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등등을 보면 뭐 일본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좋은 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하게 진전되지 않으면 현재 자기 경제 수출에도 좋고 관광 수입에도 좋으니까 그런 데를 유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통하는 건 있겠네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